우리 경제 짚어보고 한번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권 혼란이 더해지면서 거의 모든 국내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먹고 사는데 모두들 많이들 힘겹다고들 하는데 2025년 새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한 해 정국이 길어져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비랑 투자가 계속해서 빠지게 될 것 같고요. 1,200원이 하던 위기 대응 레벨이 1,400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그 위기 대응 레벨을 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빚이라도 내서 보내야 되는 거지. 하늘이 올라간다고 해서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비싸서도 많이 해가지고 일부러 내렸어요. 해외 신인도 부분에서 저희한테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원재료 수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많은 거죠. 네, 목소리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 어렵다, 힘겹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아마 다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환율 문제부터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 자, 교수님 올해 어떻겠습니까? 환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480원인가요? 거의 뭐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해 환율 어떨까요? 사실 이제 고환율 기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의 근본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의 이제 경기 차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차이가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한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거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인구 문제라든지 AI 전환의 다양한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는 이야기고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금리 역시 그에 따라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해서 환율이 올라갈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최근에 이슈들이 많죠. 이슈들이 많다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를 조금 덜 하겠다라는 이 뉴스가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또 뉴스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은 기준금리가 또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제 최근에 통화신용에 대한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라든지 내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특히나 불확실성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환율 기조, 1,400원, 특히나 또 환율 금리가 좀 미국 금리가 덜 떨어질 것 같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네.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이 좀 안정된다고 하면은 조금 환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 네.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있는 거 사실이고요. 국가 신인도에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통상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다양한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미국의 성과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낮아지는 데 기여를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펀더멘탈 요인, 불확실성 요인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약간 고환율 기조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환율 1,500원 시대가 올 경우 굉장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시는데 새해 물가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이제 농수산품, 그러니까 흔히 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먹고 사는 물가들이 굉장히 부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배라든지 사실 작년에 사과 대란 이런 이야기 네. 나올 정도로 금사가 얘기 나왔었죠. 금사가 얘기 나왔죠. 금사가는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배도 작년에 비해서 한 70%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한 2%대인데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10%대가 넘으면서 특히나 이제 1월에는 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설 같은 게 있으면 계절적으로 과일 수요 같은 것들이 늘면서 과일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월에 사실은 이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은 뭐 기후 변화까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또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뭐 서민들의 시름을 자극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가 좀 뭐 듣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데, 어쩌면 정부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앞에 안 보입니다. 뭐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있고요. 뭐 네.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할당 관세 같은 것들, 수입품에 대해서 특히나 수입 과일에 대해서 할당 관세 같은 것들 낮춰주면서 수입 물가를 싸게 해주는 이런 경향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수산물 식품 바우처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농수산물을 살 때는 이 바우처를 사용해서 서민들이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소비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기적인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이제 스마트 농업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굉장히 소영농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 영농, 스마트 영농, 스마트 축산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특히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어떤 것들마저 이렇게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은 식료품 물가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 그리고 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 이제는 좀 마련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희망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현실적으로 드는데, 좀 반전시킬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작년 올해가 좀 어려운 해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아무래도 수출 같은 것들은 수출 같은 것들은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작년에 역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내수 경기가 좀 많이 붕괴되어 있거든요. 내수 경기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좀 적극적으로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은 기준금리가 좀 빨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라든지 건설 경기가 이런 기준금리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려 그러면 자본 조달 금리가 싸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네. 해서 부동산 어떤 가격이라든지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건설 경기 역시 부동산에 굉장히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소상공인은 사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빚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이것이 한국은행에서 이미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환율이 사실 올라가게 되면은 기준금리 내리는 것은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소상공인, 건설 경기 이걸 살리려 그러면 원천적인,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기준금리 낮추지 네. 않고는 좀 쉽지 않은 양상이기 때문에 어느 그렇다는 정도까지 내려야 됩니까?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한 2.5%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 예. 같은데, 그거보다 좀 낮춰줘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2번, 3번 기준금리 인하가 더 돼야 2, 3회 연속으로 한 예. 내년 하반기까지 연속으로 내야 된다. 네, 되려야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좀 실질적으로 금리 혜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율이 또 네. 오르게 되면은 물가가 또 오르게 되고, 그렇군요. 물가가 또 오르게 되면 내수가 또 침체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경제 당국자들도 굉장히 좀 고심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이런 방송 보신 분 중에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 아마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작년 말 장이 마감된 상황을 보면은 거의 주식 자체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거의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살아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현재 말씀 들어보니까 좀 추측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삼성전자 주가라고 네.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5만 원대로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흔히 말하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렇게 대형주가 이제 주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큰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켰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내년에는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들여서 주식을 부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매도 같은 것들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데 공매도 금지 같은 것들을 다시 해제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하기 좋은 환경들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계속 AI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혁신을 계속 해주면 그나마 좀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금리가 낮을 거기 때문에 네. 그나마 조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보면은 새해 좀 많이 좀 달라지는 경제 분야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가족 친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족 네. 친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가족 친화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갔다. 1만 30원을 1만 30원이라고 해서 네. 이제 10,000원을 넘어간 상황이 되면서 화면에 보이는군요. 예, 10,30원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됐고 네. 한 월급으로 따지면 한 209만 원 정도 된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소득에 대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소득들은 좀 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인 월급 역시 이제 군인들이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다시 사회 생활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 월급 역시 150만 그러니까 병장 125만 원에서 그냥 150만 원까지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월 한 10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군요. 많이 오른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리면서 군인의 시간을 나라에 공헌하는 만큼 네.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것들도 신혼부부 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100만 원 세액공제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네. 육아휴직급여 같은 것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높이면서 꽤 높이는군요. 이제 결국은 가족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결혼을 시키고 가족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 지원 같은 것도 과세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 기본을 올리며 가족 생활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많은 정책들이 개시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오늘 잘 들었고요. 자,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인공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